자, 배팅의 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개별 장세인 만큼 저희 배팅의 순간에서 나온 종목들에 상당히 높은 관심 가져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의 배팅의 순간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이네요.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예, 매수입니다. SK텔레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경기 방어주다 뭐 이런 어떤 뭐 도식적인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성장주의 개념으로 SK텔레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일단 재무제표의 어떤 방식을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저도 이제 5G 휴대폰으로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안 터지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그전에 LTE 같은 경우는 로딩이 걸리는 경우를 거의 없었는데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는 로딩이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5G에서 LTE로 바뀌어야만 로딩이 풀리는 이러한 좀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답답한데 근데 이제 그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결국 5G로 가야죠. 5G로 가야만 사물 인터넷도 되고 SK텔레콤이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메타버스도 되고 자율주행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지금 이제 기지국 설치에 대한 어떤 비용들을 쏟아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비용은 늘어나죠. 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SK텔레콤이 이렇게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통신 장비주를 사라. 이게 또 작년에 또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오늘 나온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간 지 한 2,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감가상각 비용이 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제가 재무적으로 봐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초반에는 이런 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이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감가상각 비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제 이런 설비 투자 과정에서 이게 안 터지니까 불편해서 안 들어오죠. 하지만 설비 투자 끝난 다음에는 감가상각도 끝나고요. 물론 이제 감가상각이 2, 3년 뒤에 끝나지만 끝나고 여기에 이제 통신사들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터진다 싶으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비용은 초반에 들어가서 몇 년 고생했다 하더라도 비용은 사라지고 이익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익 곡선이 이렇게 그냥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수익 곡선이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통신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이게 중후장대 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점을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 찝어냈습니다. 결국 작년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니 감가상각 비용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했다라는 거죠.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5G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단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전자정보를 이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면 SK텔레콤의 중기적인 접근은 유효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K텔레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었던 게 SK 스퀘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떨어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SK텔레콤 대표이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SK텔레콤이 안 되면 스퀘어에 묻어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SK그룹에 있어서 최태원 회장이 보고 있는데 내가 텔레콤 회장이고 텔레콤 사장이고 스퀘어 사장도 있죠.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통신만 갖고 나는 이제 보여주고 SK 스퀘어 사장은 SK 스퀘어 갖고 지금 이제 뭐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통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구사할 수 있느냐의 전략을 제가 사장이라면 펼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숨을 위해서라도 주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 SK텔레콤의 변화를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SK텔레콤 그렇다면 얼마까지 보십니까? 일단 목표가는 6만 5천 원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뭐요? 차조심이 아니고 판사도 대법관 차영조 소장. 왜 갑자기 대법관이 되죠? 근데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대법관이래. 아이씨, 저는 김치찌개 별로 안 좋아하고요. 파스타 좋아하세요? 아니요, 돼지고기 두꺼운 거 들어간 거 싫어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을 봤습니다. 두 번째 배팅의 순간은 한국항공우주. 어떤 배팅 하시겠어요?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신고가를 갱신해가면서 가장 핫한 주식이 돼서 많은 분들이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매일경제에서 언제 얘기했냐라면 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주가가 바닥일 때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가 무슨 트리거가 있어? 갑자기 왜? 뭐 이런 느낌이었죠. 갑자기 왜 한국항공우주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올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K 시리즈에 대한 비행기의 판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제가 왜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따라서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 사세요. 그건 압니다만 교훈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작년부터 LG이노텍은 말씀드렸고 한국항공우주는 올 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이제 많은 오늘 매일경제에도 댓글들이 달릴 겁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댓글 이제 와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0%씩이 나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느긋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핵심을 좀 읽어내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지금 이제 눈에 띄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가치 투자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올라가는 걸 갖고 인식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만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왜 받겠느냐. 결국 올해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고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 그때 당시 귀에 안 들어오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어떤 조금만 관심이라도 키우게 되신다라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계좌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사도 됩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올해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LG 넥슨도 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K방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글로벌 5위의 이제 군사 수출 대국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호재다라, 그러니까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양한 무기를 수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식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것을 뚫기가 어렵습니다만 야, 니네 나라도 한국 거 써? 니네 나라도 한국 거 써? 그러면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터키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또 트리거 중에 하나가 동남아에서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산 비행기하고 우리나라 K 비행기가 지금 최종 확정 지금 2개가 이제 남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분들 제 얘기는 포털 사이트 다 검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비행기들이 저렇게 어처구니없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쪽 여론이 이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러시아산 무기를 믿을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K 쪽으로 이제 K50이죠. K50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 K50이 인도네시아에 쓰이게 되면 필리핀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제도 철원의 영하 50도에도 끄떡없는 무기. 네. 천궁, 뭐 자주포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게 시작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새로운 거래처 뚫기라는 거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워요. 기존 거래처가 납품을 더하는 건 더 쉽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거래처들을 곳곳에 뚫어놨다라는 것은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K무기 한국항공우주 관심권역에 두셨습니다. 세 번째 배팅은 OCI입니다. 오늘 OCI가 좀 올라가요. 네. OCI가 좀 올라가면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횡보했던 것들을 뚫어주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OCI 같은 경우 올 초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월 달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다가 최근까지 주가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와줬죠. 그리고 현재 지금 주가가 견조하게 옆으로 기고 있죠. 차트 보시는 분들은 전형적으로 아실 겁니다. 저 기던 차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교과서적인 차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 차트를 교과서적으로 어제도 제가 이제 뭐 하나의 또 LG노텍 차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교과서에 나오는 차트입니다. 저기서 이제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뚫어주게 된다라면 2차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OCI를 여러분들에게 그 지정학적 2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잠그면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에 충실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대체 에너지 개발과 더불어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상황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그때도 드린 바 있고요. 결국 지금 유가가 다시 올랐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지금 $100 밑으로 쉽게 안 떨어집니다. 물론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식이 좀 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OCI를 보는 것은 뜬금없이 당연히 저게 그 유가가 올라가니까 다른 대체 에너지를 할 것이다라는 뇌피셜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단어,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는 그리디 패러티라는 단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썼던 또 동일한 단어를 썼고요. 결국 유가가 $70 넘어서서 고공행진을 하는 순간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쉐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민간 자본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나기 때문에. 결국 풍력 같은 경우 원가가 한 $80라고 한다면 지금 풍력을 개발해서 만약에 설치하면 단순하게 $20, $30 수익이 나죠. 네. 과거에는 유가가 $70였을 때는 원가가 $80이니까 투자를 안 하죠. 예. 만들면 손해인데. 근데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리디 패러티에 의해서 그 원가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 단순하게 지금 현재 유가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OCI가 꿋꿋한 이유는 그리디 패러티에 의해서 OCI가 향후에 대한 성장성을 보는 일부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꿋꿋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OCI는 예전에 동철이 동양제철화. 예. 제가 네. 동양제철 사연이 화학하면 있어요? 제가 동양제철 화학 네. 그 동양제철 올라갈 때 차장 초임 시절이었어요. 어머. 차장 초임 시절인데 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예. 동양제철 화학을 뜬금없이 예. 그 들어오는 돈만 동양제철 화학을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오, 바로 퇴사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지금 업계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됐는데 자산운용사에서 혹시 누군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름은 그, 기억 그 업계에서 유명한 자산 지금 이제 또 어. 어떻게 또 성장했는지 그 모르겠습니다만 인생 주식이 됐군요. 그 친구가 그걸 하면서 계좌들이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인생 주식이 친구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뚝심인 게 네. 그게 이제 올라간 게 한 1년 반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네. 수익이 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증권회사에서 위에서 팔아서 매매해라라고 엄청난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랬군요. 심지어 본부장이 찾아와가지고 대놓고 너 이거 안 팔면 퇴사시킨다라고까지 했는데 네. 뚝심으로 버텼어요. 와. 그러니까 계좌가 수십 배가 불어났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영업을 날라다녔죠. 눈치 안 보고 했겠군요. 그 뚝심을 버텨냈을 수 있었던 게 저는 그래서 동양제철 화학하면 예. 그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납니다. 아, 진짜. 그 친구가 소개시켜준 책이 예. 윌리엄 오닐의 예. 최고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이었어요. 갑자기 소름이 끼쳐요. 저희 네. 이런 얘기 언제 한번 좀 길게 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예, 저희 뭐 증권광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동철이 알면 옛날 사람. 저희 네. 옛날 사람이죠. 뭐 옛날 빼도 박도 사람이죠. 못하게 뭐, 옛날 예, 사람. 예. 네. 동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시간이 된다라면 좋아요. 기업의 네. 재무 그 감가상각과 관련된 영업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네. 중요한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철이 이름을 듣던 저희 어린 그 연출님이 남자 이름이냐고 사람 이름이냐고 예. 하시는데 예. 상남자의 주식 동양제철화 OCI입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성신양회. 네, 성신양이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뭐 시멘트 관련주들 다 올라가요. 뭐 특히 중소형 시멘트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성신양의 베팅은 중립입니다. 왜 제가 중립이요. 성신양회를 오늘 이제 뭐 다양한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충 시즌이죠.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감사 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그 거래 정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 종목들이 쫙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성신양회를 주목하는 것은 황금 낙하산 제도를 지금 이게 또 갑자기 유행이 불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그래요? 황금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왜들 어떤 그래요? 유행인 것 같아요. 지금 왜들 그래요, 진짜? 올해 그 황금 낙하산이라고 치면 수많은 기업들이 황금 낙하산을 도입을 해요. 이게 황금 낙하산이 어떤 제도냐면 기업의 대주주들이 적대적 M&A를 당했을 때 적대적 M&A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주주로서의 요건을 뺏겼을 때 나에게 그런 보상을 해달라. 그러면 적대적 M&A를 하려는 측들에서 그러니까 정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 M&A를 당해서 내가 대표이사에 쫓겨나면 지금 이제 성신양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10일 내에 대표이사에게 200억. 그다음에 임원들에게 50억씩 지불하라. 이게 정관에 이번에 주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적대적 M&A를 하려는 측에서 보면 비용이 증가하죠. 내가 이것을 주식을 많이 사서 이걸 먹었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몇백억이라는 돈을 또 줘야 돼요. 현찰로 줘야 돼요. 이건 정관에 예.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인데 성신양회 같은 경우 대주주분이 33% 정도 됩니다. 소액주가 60%예요. 근데 지금 성신양회가 왜 이런 M&A 이슈가 떠오르냐면 예. 지금 이제 이 시멘트 업계는 유진기업과 동양과 성신양회가 이렇게 3분할 예. 거대 기업죠. 이제 그 밑에 조그만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동양 같은 경우 유진기업에 이제 M&A를 당했어요. 근데 M&A를 당할 때 유진기업이 동양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 지분 참여다라고 그랬다가 경영 참여로 바꾸면서 M&A를 했고 네. 지금 동양이 지금 성신양의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똑같은 지금 전략이기 때문에 성신양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근데 소액주주들이 지금 이제 주주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성신장애인이 있는 것보다 동양으로 우리가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60%가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예. 얘네들은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하겠다. 지금 표대거리 지금 들어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입장과 대주주 입장이 첨예하게 이번에 대립하고 있는 게 성신양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결론을 날지는 이제 주층 열려봐야 됩니다. 따라서 황금 낙하산 제도라는 게 과연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대주주들의 이익을 부풀리는 것인지 이런 논의도 한번 이참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신양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베팅의 순간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